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경기 토트넘 허스퍼의 캡틴 손흥민 선수가 마침내 부상 복귀 이후 풀타임 경기를 소화하면서 몸 상태는 이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했는데요. 문제는 토트넘의 결과입니다. 올 시즌 또 한 번 첫 승의 제물이 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런던 더비 원정 경기 당시 강등권까지 추락하면서 승리가 없던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첫 승을 안기면서 위기론이 시작됐었는데, 그 이후에 그래도 맨체스터 시티와의 카라바오컵 16강전 승리라든지 또 에스턴 빌라와의 프리미어리그 빅매치 4대1 승리 등으로 반전의 계기를 만드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승격팀 입스위치 타운을 상대로 1대2의 충격적인 패배를 홈에서 당했습니다. 최근 이어왔던 홈 6연승의 기세도, 역전승의 전문가라는 평가도 이 경기에서 모두 무색해졌는데요.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이날 경기를 마친 이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남긴 변명성 인터뷰입니다. 자신이 이 상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내 탓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이 문제의 본질적인 전술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 멘트였습니다. 이에 대해 손흥민 선수는 조금 더 세부적인 전술에 있어서, 선수들의 개별적인 플레이에 있어서 교정이 필요하다라는 조금은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이 경기 토트넘이 패배한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손흥민 선수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경기 후 세부 기록, 그리고 경기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전체 내용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한 해외 축구 현지 영상을 보고 싶은 여러분들께 꿀팁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준TV를 후원해주시는 서프샤크 VPN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VPN은 가상사설 통신망으로 자신의 IP를 숨겨 온라인 활동 정보를 보호하고, 내가 다른 국가에 있는 것처럼 IP를 바꿔 해외여행 중에도 문제없이 자국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영국 현지 방송 스카이 스포츠, BBC의 프리미어리그 분석 영상 한준TV가 해석하고 설명해드리고 있는데, 서프샤크 VPN으로 직접 원본을 영국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서프샤크 VPN은 지역에 따라 콘텐츠 이용 제한이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 훌루, 디즈니 플러스의 콘텐츠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해주고, 지역에 따라 온라인 구매 가격이 다른 경우 서프샤크 VPN으로 다른 국가 IP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서프샤크 VPN은 100개국 3000개 이상의 초고속 서버를 보유하고 있고, 하나의 구독으로 숫자 제한 없이 다양한 장치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준TV 전용 프로모션 링크 surfshark.com/한준TV로 접속하시면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으로 이 모든 혜택 최저가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한 4개월 추가 무료 이용 혜택도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토트넘 허스퍼가 전반 31분 스모디치 선수에게 선제골을 내줬고, 또 전반 43분 리암 델랍에게 추가골까지 내주면서 전반전 0대2로 끌려갔고, 후반전 69분에 벤탄쿠르 선수의 만회골로 조금은 따라잡을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었지만 결국 2대1로 패배하고 말았는데요. 전반전 이 0대2의 열세마저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토트넘이 지난 2003년 4월, 즉 21년 6개월여 전에 당시에 2부 리그로 내려갔다가 올라왔던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 그 당시 승격팀과의 경기에서 전반전 0대2로 끌려간 이후 무려 21년 만에 승격팀을 상대로 안방에서 전반전 0대2의 리드를 허용하는 아주 실망스러운 경기를 펼친 것인데요.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는 슬로피 스퍼스라는 표현을 쓰면서 허술했던 토트넘이 홈에서 부드 오프, 입스위치 타운을 상대로 홈팬들의 야유를 받으면서 패배당했다. 상대에게 올 시즌 첫 번째 프리미어리그 승리를 헌납하면서 홈팬들에게서도 지지를 받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날 경기 세계적인 통계 업체 옵타에서 공개한 기록에 따르면 기대 득점은 토트넘이 1.82골로 앞섰지만 1.7골의 입스위치 타운에 아쉽게 패배했다라고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슈팅 숫자 17대 8로 토트넘이 앞섰고, 유효 슈팅도 5대 3으로 토트넘이 앞섰고, 점유율도 66%로 토트넘이 앞섰지만 결정력이 아쉬웠다라고도 볼 수 있는 기록인데요. 하지만 다른 통계 매체의
분석과 또 집계 그리고 기대 득점감 측정에 따르면 이 기록이 좀 다르게 표기된 경우가 있고요. 무엇보다 옵타에서 공개한 실시간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봤을 때 물론 토트넘이 이렇게 치솟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경기 초반에 토트넘이 이제 지금 자식면을 보시면 손흥민 선수의 특히 이제 날카로운 크로스 패스를 브레넌 존슨이 놓쳤던 장면이 있었던 이 초반부에 공세를 골로 만들지 못했고 하지만 그 뒤에 항상 입스위치의 반격이 있었어요. 토트넘이 공격하면 입스위치가 반격하고 토트넘이 공격하면 입스위치가 반격을 했는데 이 반격에서 첫 번째 골을 실점했고 또 토트넘이 공격하다가 이 공격에 주춤해졌을 때 반격으로 또 한 골을 내주면서 역시나 역습 상황에서 두 차례 무너지면서 두 골을 내줬고요. 후반전 들어서는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중앙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높이면서 공세가 거셌지만 사실 뭐 손흥민 선수도 평소보다 분명히 한참 좋을 때의 그 풀핏의 경기력은 아니었습니다. 치고 들어갈 때의 이 추진력이라든지 슈팅의 정확성이 좀 아쉽긴 했는데 어찌됐거나 그런 상태에서 만회 골이 이른 시간 나오지 못했고 그러면서 또 역습도 허용하다가 그래도 69분에 이 코너킥 상황에서 벤탄쿠르의 헤더골이 나오면서 두 골 차를 한 골 차이로 좁혔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한 20여 분 됐고 추가 시간을 보통 이제 최근에 많이 주는 경향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30분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3대2로 뒤집기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 속에서 또 메디슨과 비스마를 교체 투입하는 전술적인 변화도 가져갔지만 결국에 더 이상의 골이 나오지 않은 채 오히려 경기 막판에는 입스위치 타운의 공격이 더 강력한 끝에 입스위치 타운이 오히려 쐐기골에 세 번째 골에 가까운 모습들을 보인 끝에 토트넘이 질만한 패배를 당했다. 그러다 보니까 마크 스탯에서 집계한 기대 득점을 보면 토트넘의 공격 기회, 득점 기회가 그렇게 유망한 기회는 아니었다. 마크 스탯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의 기대 득점이 1.69골로 뭐 그래도 한 골 이상의 골을 넣을 만한 경기였다라고 보긴 했지만 입스위치 타운의 기대 득점이 2.03골로 더 높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물론 기대 위협은 1.74골의 위협을 만든 토트넘이 좀 앞섰다라는 반응도 있긴 했지만 중요한 건 기대 득점값이 입스위치가 더 높다라고 봤던 결과이고 또 실시간 기대 득점 그래프도 특히나 이 두 번째 골 상황의 득점 상황은 아주 확실한 기회를 토트넘이 허망하게 내줬다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물론 기대 위협은 지속적으로 토트넘이 높이 가져갔고 그런 끝에 추격골을 넣긴 했지만 결국에 토트넘이 두 번째 골을 넣을 만한 경기력을 펼치지 못했다. 확실한 두 골의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나온 것인데요. 이 경기 그나마 전술적으로 괜찮았던 부분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가 이 전방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선수들의 침해를 좀 줄여준 부분이에요. 우도기가 13번 사이드에 갔고 그 뒤를 또 사르가 뒤를 받쳐줬고 그 옆에서 벤탄쿠르가 수비를 지원하고 기점 패스를 주고 19번인 솔랑키도 전방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뒤로 많이 내려와주고 압박도 많이 해주면서 손흥민 선수의 부담을 많이 덜어주는 플레이가 이루어졌고 또 클루세스키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기반으로 뛰다가 서로가 바꿔가면서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으로 가고 클루세스키가 왼쪽으로 가고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 마지막 이 총공세 시간에는 손흥민 선수가 아예 처진 공격 스위치로 가고 베르너가 왼쪽 사이드로 가고 클루세스키가 오른쪽 사이드로 가는 그런 형태의 경기도 이뤄졌는데 중요한 건 이런 상대 지역을 점유하는 공격 속에 손흥민 선수의 활동 영역을 넓혀놓기는 했지만 입스위치처럼 자기 진영에서 확실하게 수비를 하면서 역습하는 형태의 팀에게 뒷공간을 내주면서 무너지는 이 전형적인 패턴을 또 한 번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입스위치가 올 시즌에 첫 승이 없던 팀이지만 이 경기 객관적인 전력에서 토트넘이 앞선다. 입스위치도 수비가 약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센터백이 부실한 점들을 다이렉트한 공격, 속공 이런 선굵은 공격으로 공략하지 못하고 깨작깨작대면서 역시나 같은 패배 방정식을 허용했던 토트넘의 전술 전략적인 대응이 좀 아쉬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공을 패스하거나 운반하면서 많이 전진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리고 후방에서 로메로도 상대가 전방 압박을 많이 안 하니까 많이 공을 끌고 올라오는 역할들을 했지만 그게 결국에는 밀집된 공간 안에서 득점 기회로 연결되지 못했어요. 특히나 토트넘이 굉장히 많은 슈팅을 때리긴 했지만 상당수가 이 중거리 슈팅이었어요. 중거리 슈팅. 그 얘기는 골키퍼도 수비수도 이 슈팅의 궤적과 방향을 확실히 포착하면서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 입스위치 타운이 맞이했던 그 두 골의 결정적인 기회와 그 외의 기회들의 질이 높았던 것, 이 페널티킥 제외
기대 득점이 2골을 넘어섰던 이유는 아주 골대 앞에 정말 프라임 타깃 아이어리어로 불리는 이 위치에서만 무려 5개의 슈팅이 나왔고 2골이 나왔다는 겁니다. 즉 토트넘이 라인을 아주 끌어올린 채 경기를 하면서 생겼던 이 뒷공간의 문제, 센터백의 뒷공간의 문제와 이제 골키퍼의 앞공간의 커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실점을 한 건데요. 전반 31분에 이 스모딕스 선수의 오버헤드킥으로 선제골을 내준 장면은 토트넘이 정말로 전술적으로 측면 수비를 잘 커버할 필요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리암 델랍 선수가 여기서 우측으로 조금 빠져 움직이면서 날카롭게 패스를 이 중앙 공간으로 밀어줬어요. 사이드에 벌려있던 존슨 쪽으로 안전한 패스를 준 게 아니라 모험적으로 토트넘의 사르, 우독이 그리고 수비하러 내려오던 클루셉스키의 사이 공간으로 과감하게 패스를 찔러 넣었고 이 사이에서 공을 받은 입스위치 선수도 뭐 약간은 좀 행운이 따른 것이기도 하겠지만 공을 소유하고 에워싸이기 전에 그대로 논스톱으로 우측에 벌려있던 존슨에게 내주고 또 존슨이 이 공을 뒤에서 달려 들어왔던 또 우측에 이제 수비수에게 내주면서 크로스 패스를 이제 야기한 거거든요. 이 크로스 패스 상황에서 또 하나 중요했던 것이 토트넘 선수들은 골대 앞을 이렇게 버티고 서 있었을 때 뒤에 있던 입스위치 선수들이 달려드는 상황에서 공을 경합했기 때문에 상대보다 더 저돌적으로 힘있게 들어올 수 있었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피지컬이 좋은 이 리암 델랍 선수가 힘에서 이겨내면서 이 헤더를 성공시키면서 튀어오른 공을 왼쪽 측면 공격수인 스모딕스가 오버헤드킥으로 연결을 해서 골을 넣었는데 이 상황에서 또 한 번 토트넘 수비의 문제, 페드로 포로와 이 앞에서 사실 대응하기 어려웠던 것도 있지만 그럴 경우 따라와서 붙어줘야 했던 브레넌 존슨, 오른쪽 측면 공격수의 수비 가담이 또 한 번 잘못되면서 토트넘의 수비 고질병이 또 한 번 드러나면서 실점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포로 쪽에 브레넌 존슨이 수비 상황에서 위험 지역 상황에서는 커버에서 숫자적으로 붙어줘야 되는데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감독과 코치가 훈련을 통해서 분명히 또 전술 미팅을 통해서 비디오 미팅을 통해서도 주목시키고 좀 주지시킬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이죠. 43분 2대0의 추가골 상황도 광활한 토트넘의 뒷공간을 뭐 두세 명의 입스위치 선수가 편안하게 무너뜨리는 장면인데요. 돌파력이 좋은 오마리 허친슨이 치고 들어갈 때 벤탄쿠르가 따라 붙었지만 결국 그것까지 이겨내고 들어가는 과정, 즉 역삼각형 미드필더의 약점이 드러났던 것인데 그래도 최근에는 사르를 수비에 가담시키면서 메디슨이 뛸 때보다 뒤에 커버가 좋았는데 이 장면은 특히나 완전한 총공세 상황 속에서 역습을 당하다 보니까 이 뒤가 무너졌고 벤탄쿠르가 버텨내지 못했고 파울로도 끊어내지 못하면서 파울로나마 끊어냈어야 되는데 빠뜨리면서 뒷공간이 크게 열렸을 때 여기서 측면으로 이제 공을 돌려주잖아요. 이 측면에서 벌려있던 스모딕스가 또 가운데로 침투해 들어가는 풀백에게 공을 주고 풀백이 이 인버티드 컷 오버래핑을 시도한 이후에 내준 크로스 패스가 있었는데 이 크로스 패스를 꺾어줬을 때 비카리오가 손으로 쳐냈지만 제대로 확실하게 쳐내지 못한 가운데 하필이면 또 드라구신을 맞고 튀어올랐고 튀어오른 공을 델랍이 밀어넣으면서 추가골이 된 겁니다. 결국에는 채널 사이의 활용, 역습 상황에서의 속도감, 배후 커버의 밀도 등 입스위치의 역습 공격 패턴을 토트넘의 수비가 대응하지 못했던 것, 또 한 번 상대의 역습이 쉽게 토트넘의 문제를 드러내게 만든 것은 계속 포스테코로 감독이 상대의 역습 전략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경기는 토트넘 특유의 강점인 전방 압박, 하이 턴오버 유발도 잘 안 됐어요. 왜냐? 입스위치 타운이 뭐 후방 빌드업을 고집하지 않은 것뿐 아니라 롱볼을 과감하게 때린 것뿐 아니라 많이 내려가서 경기를 하면서 뺏길 만한 상황을 주지 않고 뒤에 많은 숫자를 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입스위치 타운도 굳이 전방 압박을 무리하게 가져가지 않으면서 체력을 안배하면서 속공 축구, 역습 축구로 아주 편안하게 경기를 운영했던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또한 또 토트넘을 상대로 입스위치가 아주 높은 곳에서 하이 턴오버를 유발하진 않았어도 후방 빌드업을 할 때는 이 상대 진영 지역 완전한 높은 곳은 아니더라도 자신들의 하프라인을 넘기 전에 압박을 통해서 이 빌드업이 풀어나오지 못하도록 괴롭혔는데 그럼 이거를 롱볼로 통과시키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도 또 못했다. 결국에는 자기 진영에서 토트넘이 27번이나 공을 잃어버렸고 그 상황에서 2번이나 슈팅을 허용했던 상황이 나왔을 정도로 비록 입스위치 타운이 아주 높은 전방 압박을 하지는 않았지만 토트넘이 빌드업을 고집하는 팀으로서의 또 속도감의 문제, 공격 템포의 문제,
공격을 하려다가 끊기고 역습을 당하는 문제가 이번에도 여지없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 경기 결과에 대해서 입스위치 타운의 키어런 맥케나 감독은 어떤 전술적인 의미보다는 역사적인 의미를 강조했어요. 22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이룬 입스위치 타운이, 즉 22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승리를 거뒀다. 10라운드까지도 5무 5패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는데 11라운드 마침내 토트넘 원정에서 이 승리를 거둔 건 너무나 엄청난 순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맥케나 감독이 3부 리그에 있던 입스위치 타운을 2부 리그로 승격시키고 프리미어리그 승격시키고 프리미어리그 첫 승을 이끌어내면서 또 이 결과로 리그 17위까지 순위가 상승하면서 강등권에서 벗어나도록 했기 때문에 너무나 의미 있는 결과를 냈던 것이고, 특히 전반전에 이미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았었고 균형 있는 플레이를 펼쳤다. 후반전은 분명히 우리가 힘들었지만 좋은 회복력을 보여줬다. 특히 올 시즌의 공격력은 좋지만 수비가 안 좋았고 전반전은 좋지만 후반전이 안 좋다라는 평가가 줄곧 따라왔던 입스위치인데, 물론 후반전에 한 골을 내주기도 했고 위험한 상황도 있긴 했지만 결국 2대1의 승리를 버텨낸 것에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반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hugely disappointing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시작이 너무 느리기도 했고 너무 수동적인 경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우리 스스로가 넘어야 할 산을 만들었다. 우리가 스스로 무너졌고 자멸했기 때문에 전반전에 허술하게 2골을 내줬기 때문에 어려운 경기를 했고, 후반전에 충분히 따라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가 사실은 우리가 승리할 만큼 충분하지는 못했다. 비길 정도는 됐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어찌됐거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선수 탓을 하지 않고자 하는 멘트를 직접 뱉긴 했습니다. It's just down to me. 이것은 내 잘못입니다. 선수들이 컨시스턴스 퍼포먼스, 꾸준한 경기력, 일관성 있는 경기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 책임이죠. 그런데 말만 내가 책임자라는 것이지 선수들이 일관성이 부족하다. 선수들이 스스로 자신이 넘어야 할 산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스스로 실수하고 우리가 원하는 플레이를 하지 못하는 거, 선수들이 왜 이거를 수행하지 못하는지, 물론 내가 그걸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된 건 내 탓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선수들에게 왜 이거 못하는 거냐, 내가 맨날 똑같은 얘기 하잖아, 똑같은 거 강조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이렇게도 느낄 수 있는 발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스카이 스포츠의 기자가 이제 인터내셔널 브레이크, A매치 휴식 기간 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이제 개선하겠냐고 질문을 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에 워낙 많은 대표적인 선수들이 있으니까 선수들이 거의 모두 떠나기 때문에 13일 동안 그 선수들이 돌아올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수들이 없어도 비디오 분석하고 전술 분석하고 상대 분석하고 그 선수들에게 돌아왔을 때 뭐를 이제 시킬지, 뭐를 개선하고 어떤 전술적인 대안을 마련할지 충분히 그거를 고민할 시간이 있는데, 선수들이 와서 선수들 개별적으로 어떤 본인이 또 그렇게 추구해왔던 우리 팀만 생각한 그런 플레이를 준비하는 훈련만 한다면 이거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선수들이 오기 전에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해야겠다. 내 전술적인 문제를 수정하겠다. 반복되는 실수를 수정하겠다. 세트피스 전술도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하던 대로 할 거야. 선수들이 와서 내가 또 하던 훈련을 해야만 발전하는 거야. 그게 내가 팀을 만드는 방식이야. 이거는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날 풀타임을 소화한 손흥민 선수도 주장으로서 오랜만에 경기 후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매우 실망스럽다고 솔직하게 얘기했고, 우리가 실점을 하기 전에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쳤던 것도 아쉽다고 했고, 또 그 실점 상황은 너무나 허술한 골을 내줬다. 일어나서는 안 될 실수를 저질렀다. 실망 그 이상의 감정이다. 즉 선수들의 경기력 자체를 비판적으로 이야기했고요. 또한 공격 상황에서 때로는 우리가 침착해야 한다. 더 나은 위치에, 배럴 포지션에 있는 선수에게, 누군가에게 배럴 솔루션, 더 좋은 해결책을 위해 패스해야 된다. 내가 슈팅을 고집할 게 아니라 더 좋은 동료가 있는지 항상 찾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매우 고통스럽다, 페인풀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경기 마지막 순간 동점골이 될 수 있었던 바로 그 기회, 솔랑키가 놓친 기회가 아쉬웠어요. 물론 솔랑키가 경기 내내 열심히 뛰어주기도 했고 이 위치에서 슈팅을 택할 수도 있었겠지만, 솔랑키가 이렇게 상대 수비의 패스 전개를 본인이 압박해서 끊어내고 위험 지역으로 들어왔을 때 골키퍼가 각을 너무나 잘 좁히고 있었기 때문에 슈팅하고자 하는 의지를, 그 의지를 이해받으려면 슈팅을 성공시켜야 했었어요. 왜냐? 팀 내 최고의 피니셔인 손흥민 선수가 어떠한 마크맨 없이 상대 수비가 쏠려 내려오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주기만 했어도 골을 넣을 수 있었다. 달라 하고 있었는데 그냥 허무한 슈팅으로 기회를 놓쳐버렸다. 이 장면을 얘기한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마냥 착해서, 팀을 생각해서 좋은 위치에 있는 선수를 찾고 슈팅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리한 슈팅이라서 안 들어갈 거라면
거기서 슈팅을 고집할 게 아니라 더 나은 선택지를 찾아야 한다는 그 생각으로 정말 팀의 승리를 위해 그 선택을 내리는 건데 동료들에게 그 가치를 공개적인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런 부분을 전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준비 작업이 이 A매치 기간 동안 필요한 것인데 선수들이 돌아올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게 감독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이냐? 저는 의심하는 것입니다. 토트넘 핫스퍼가 이번 패배로 승점 16점으로 리그 순위가 10위까지 떨어졌어요. 반면 말씀드린 대로 입스위치 타운은 승점 8점으로 첫 승을 통해 17위 강등권 순위를 벗어났죠. 입스위치 타운보다 토트넘이 승점 8점을 더 얻은 상황이긴 하지만 11위 브렌트포드와 승점이 같고 골득실차 우위로 10위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위 본머스 15점, 13위 맨유 15점이니까 12, 13위와 승점 차이가 1점밖에 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앞으로의 일정이 첩첩산중입니다. 11월 휴식기 A매치 휴식기 이후에 토트넘이 만날 팀은 11월 24일 일요일 새벽 2시 30분 맨시티와의 원정 경기입니다. 아무리 맨시티가 최근 4연패 중이라고 하더라도 5연패까지 허용할 것이냐. 토트넘이 옛날 같은 역습 최강팀이라면 가능할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처럼 주도하는 축구, 맞불로는 축구를 고집한다면 맨시티 입장에서는 연패를 끊어낼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만약 그렇다면 토트넘의 순위는 10위 내를 지키지 못한 채 10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갈라타사라이와의 원정 경기 2대3 패배에 이어 또 한 번 유로파리그의 최대 고비라고 할 수 있는 강호 AS 로마와의 유로파리그 5차전 경기가 11월의 마지막 일정 11월 29일 금요일 새벽 5시에 열리고요. 12월의 일정은 더욱더 험난하고 빡빡합니다. 총 9경기를 12월에 치러야 하는데 12월 1일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풀럼과의 런던 더비 홈경기 12월 6일 금요일 새벽 5시 15분 본머스와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마르코 실바 감독, 안도니 이라올라 감독 모두 전술적으로 아주 탁월하고 상대 분석, 상대 대응 능력이 뛰어난 감독이며 12월 9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는 첼시와의 런던 더비가 이어집니다. 12월 13일 금요일 새벽 5시에는 지옥의 레인저스 원정 유로파리그 경기 그나마 12월 16일 월요일 새벽 4시 승격팀 사우스햄튼과의 원정 경기가 토트넘이나 또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잘 요리해왔던 팀이기 때문에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경기이지만 12월 20일 금요일 새벽 5시에 토트넘이 우승을 노려야 할 카라바오컵 8강전 맨유와의 경기가 있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전엔 어느 정도 쉬어가는 로테이션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사우스햄튼전도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이죠. 이 맨유전 이후에도 리버풀전, 노팅엄전, 울버햄튼전이 일주일 3경기로 펼쳐지고 2025년에 접어들어서도 1월 4일 뉴캐슬과 경기가 펼쳐집니다. 노팅엄을 격파하면서 뉴캐슬도 상승세를 맞이했죠. 1월 사이에 공백 일정이 있지만 이때 쉬는 게 아니에요. FA컵 일정이 시작됩니다. 어떤 팀을 만날지 또 그 팀과의 경기도 토트넘이 카라바오컵에서 4강까지 올라갔을지의 여부와 또 떠나서 우승을 원하는 토트넘, 우승을 원하는 손흥민 선수는 그 FA컵 경기도 허투루 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스널과 북런던 더비, 그리고 에버튼과 원정 경기, 그 이후에도 유로파리그 경기 일정이 이어지기 때문에 토트넘은 이 일정 속에서 확실하게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경기가 없고 이 패배가 생각보다 빠르게 연속해서 이루어진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올 시즌을 다 버티지 못할 수 있다. 전반기를 넘기지 못하고 혹은 올해를 넘기지 못하고 경질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11월 월드컵 예선전 일정, 올해 마지막 A매치 일정도 이어지는데요. 11월 14일 목요일 밤 11시 쿠웨이트와 원정 경기, 11월 19일 화요일 밤 11시 팔레스타인과의 원정 경기, 손흥민 선수가 이번 입스위치 타운전을 풀타임 소화했기 때문에 몸 상태에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이 두 경기 대표팀의 주장으로서 출장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이후에 몸 상태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현지에 가서 훈련을 하면서도 홍명보 감독이 어느 정도 뛸 수 있을지를 선수와 또 논의해서 철저한 관리 속에 진행할 것 같긴 합니다. 대표팀의 또 월드컵 예선 일정도 한준TV에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전해드릴 예정이고 또 입중계로 전해드리고요. 이후 이어질 정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맨시티와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부터 이어질 연말까지의 빡빡한 이 주중주말 지옥의 일정 한준TV와 함께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